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롯 브론테의 동생입니다. 1818년 요크셔 지방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1846년에 언니 샬롯, 동생 앤과 함께 시집 커러 앨리스 액튼의 시집을 자비로 출판했으나 별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죄수, 내 영혼은 비겁하지 않노라 등의 시로 시인으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설 폭풍의 언덕은 출판 당시에는 호평을 받았으나 후에 서정적이면서도 독특한 인생의 깊은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작품치고는 교훈을 강요하기보다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리고 있어서 어느 작품보다도 현대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세월이 흐를수록 폭풍의 언덕이 사랑을 받는 이유인 듯 합니다. 1948년 술과 아편으로 사망한 오빠의 장례식 때 걸린 감기로 인해 몸져 눕게 되고 결국 병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29일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방님은 무서운 저주의 말들을 퍼부어대면서 들어오다가 제가 아기를 부엌 식기장 속에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헤어터는 아버지가 야수처럼 애정을 퍼붓는 것도 미친 듯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모두 겁을 내었습니다. 애정이 생길 경우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꼭 끌어안고 키스를 퍼부었지만 화가 날 때는 난로 속이나 벽에 내던지려 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엾은 아기는 제가 어디에 숨기든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찾아냈다. 서방님은 소리치며 개 끌듯 저의 목덜미를 잡아당겼습니다. 분명 너희들은 저 아이를 죽이려 했지. 아이가 늘 안 보이던 까닭을 이제 알았어. 악마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 입에 부엌칼을 쳐넣겠다. 넬리, 웃을 일이 아니야. 난 지금 케네스를 블랙호스 늪 속에 거꾸로 쳐박고 오는 길이야. 하나나 둘이나 그게 그거니까 너희들도 죽여버리겠어. 죽여야 직성이 풀릴 것 같단 말이야. 서방님, 하지만 저는 부엌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요. 청어구이를 썰던 칼이거든요. 정 죽이고 싶으면 종으로 쏴주시는 편이 좋겠어요. 못된 것 같으니라고. 집안의 질서를 세우겠다는데 못하게 하는 법은 이 나라에 없지. 그런데 이 집안은 엉망이야. 자, 빨리 입을 벌려라. 그는 칼을 들고 칼끝을 저의 이 사이로 밀어넣었지만 저는 그 정도의 광태쯤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을 탁 뱉고는 맛이 고약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하! 하면서 그는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발칙한 꼬마 녀석은 헤어턴이 아니었구나. 미안하다, 넬리. 그 녀석이 내 아들이었다면 산채로 껍질을 벗겨 마땅하지. 달려나와 아비를 반기지도 않고 오히려
막이라도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다니. 사람 새끼 같지도 않은 놈아, 이리 나와. 인심 좋아 항상 속고만 사는 아비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맛을 보여주마. 자, 이 녀석의 머리를 짧게 깎으면 더 영악해 보이겠지. 난 무엇이건 영악스러운 것이 좋단 말이야. 가위를 좀 가져와. 쉿, 아가야, 그만 울어. 옳지. 그래야 내 아들이지. 뚝 그치고 눈물을 닦아라. 옳지. 됐다. 키스해라. 뭐? 싫다고? 키스해, 헤어턴. 제기랄, 키스하라니까. 멍청하게도 이런 괴물을 키우다니 이놈의 모가지를 부러뜨릴까 보다. 불쌍한 헤어턴은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2층으로 끌고 가서 난간 위에 올려놓았을 때엔 거의 자지러졌습니다. 저는 아기가 놀라 경기를 일으키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제가 서둘러 달려가 보니 서방님은 난간 위에 엎드려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인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누군가 계단 아래에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는 거기 누군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분명 히드클리프의 발소리인 것 같아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헤어턴에게서 눈을 뗀 순간 불안한 자세로 안고 있던 아버지의 품에서 빠져나온 아기가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했으나 우리는 곧 아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 히드클리프가 그 아래를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아기를 얼떨결에 받았던 것입니다. 히드클리프는 아기를 세워놓고는 이런 엄청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하고 올려다 보았습니다. 5실링에 팔아치운 복권이 이튿날 5,000파운드에 당첨됐다는 것을 알게 된 구두쇠라도 서방님을 쳐다보는 그의 표정만큼 넋이 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자신이 자신의 복수를 방해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데 대해 뼈저리게 억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만약 깜깜했더라면 그는 헤어턴의 머리를 계단에 내던져서 박살내어서라도 자신의 실수를 보상하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아기를 구한 것을 보고 만 것입니다. 저는 곧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소중한 저의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제야 술이 깬 서방님은 멋쩍은 얼굴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자네 잘못일세, 넬리. 아이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어야 하는 건데 아니면 내 손에서 아기를 빼앗았어야지. 어디 다친 데는 없나? 뭐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죽지 않았으면 바보가 됐겠지요. 오, 어째서 아기 엄마가 무덤에서 일어나 아빠가 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안 보러 오나 몰라. 서방님은 이교도만도 못해요. 아기를 이런 식으로 다루다니. 그러자 서방님이 아기를 만지려 했습니다. 아기는 제게 안겼을 때 비로소 울음을 그쳤는데 아버지의 손이 닿자마자 다시 전보다 더 자지러지게 울면서 경련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버둥거렸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아기는 아빠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서방님을 싫어하지요. 정말이에요. 이 집안도 서방님 꼴도 참 볼만하군요. 머지않아 더 좋아질 거야, 넬리. 서방님이 다시 원래의 냉혹함을 되찾으며 웃었습니다. 당장 그놈을 데리고 꺼져.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말이야. 오늘 밤엔 죽이지 않겠다. 이 집에 불이라도 지르기 전에는 말이야.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 내키는 대로지. 그러면서 서방님은 식기장에서 브랜디를 꺼내 술잔에 따랐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힌들리 서방님. 제 말 좀 들으세요. 서방님, 자신에게는 아깝지 않은 목숨일지라도 이 가엾은 아이를 위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키워도 나보다는 나을 거야.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라면서 저는 그분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런 소리 마. 반대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서 내 영혼을 만든 신을 처벌했으면 좋겠어. 자, 내 영혼의 완전한 파멸을 위해서 건배! 서방님은 독설가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우리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입에 담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지독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놈이 술독에 빠져 죽지 않는 게 이상해. 힌들리 서방님이 문을 닫고 나가자 히드클리프가 서방님의 욕지거리를 흉내내어 내뱉듯 말했습니다. 저놈은 술독에 빠져서도 잘도 견뎌낸단 말이야. 케네스 선생 말이 자기가 아끼는 안마를 걸고 맹세컨대 저놈은 기머튼 마을의 어느 누구보다도 오래 살아서 백발이 성성한 죄인으로 무덤에 들어갈 거라고 하더군. 운 좋게 사고라도 나지 않는다면 말이야. 저는 아기를 재우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히드클리프는 헛간으로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난로에서 멀리 떨어진 벽 쪽에 놓인 의자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헤어턴을 무릎 위에 앉히고 흔들면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에 아기가 웁니다. 땅속의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그때 캐시 아가씨가 자기 방에서 이 소동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아래로 내려와 빠끔히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넬리, 혼자 있어? 그래요, 아가씨. 그녀는 들어와서 난로가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보다 싶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의 얼굴에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반쯤 벌리고 숨을 들이쉬었으나 말이 아닌 한숨만이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그녀가 내게 한 행동을 잊지 않고 있었으므로 쳐다보지도 않고 자장가만 불렀습니다. 히드클리프는 어디 있지? 아가씨가 노래 중간에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마구간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히드클리프는 잠이 들었는지 제 말에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는데 그 사이 아가씨의 뺨을 타고 눈물이 한두 방울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없던 일이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겠지. 내가 물어볼 것까지는 없어. 아가씨는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 넬리, 난 참 불쌍해. 그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거 안 됐군요. 아가씨는 정말 성미가 까다로워요. 친구가 그렇게 많고 걱정거리라고는 없는데 만족하시지 못하다니. 넬리, 비밀을 지켜주겠어? 그녀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불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치미는 화조차도 가시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킬 만한 비밀인가요? 저는 화가 좀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꼭 털어놓아야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줘. 오늘 에드거 린턴이 청혼하기에 나는 대답을 해버렸어. 그런데 승낙했는지 거절했는지 말하기 전에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좋은 건지 말해줘. 아가씨도 참,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오후 아가씨가 그분 앞에서 한 짓을 생각한다면 청혼을 거절하는 편이 현명하리라 생각되는군요. 그런 꼴을 보고도 청혼을 한 것을 보면 에드거 도련님은 형편이 없이 미련하거나 아니면 모험심이 강한 바보일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난 아무 말도 안 하겠어. 아가씨가 뾰로통하게 대꾸했습니다. 난 승낙했단 말이야. 넬리,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말해봐. 승낙했다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말해서 뭘 해요? 벌써 그렇게 말해버렸으니 번복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승낙한 것이 잘한 것인지 아닌지 말해봐. 어서. 그녀는 짜증스러운 투로 말하면서 두 손을 마주 비비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려면 우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해요. 저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우선 아가씨는 에드거 도련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승낙해? 물론 사랑하지. 그 다음에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연달아 던졌습니다. 왜 그분을 사랑하지요,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나? 꼭 대답하셔야 해요. 글쎄, 에드거는 잘생겼고 같이 있으면 즐겁기 때문이겠지.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그이는 젊고 명랑해. 아직도 부족해요. 그리고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해. 그 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또 시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난 이 마을에서 가장 고귀한 부인이 되고 싶거든. 그렇게 되면 그런 훌륭한 남편이 자랑스러울 거야. 못 쓰겠군요, 아가씨. 그럼 아가씨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참 바보 같은 질문이군, 넬리. 천만에요. 어서 대답이나 해보세요. 그이의 발밑의 땅과 머리 위의 하늘을 사랑하고 그이의 손에 닿는 모든 것과 그이가 한 말 전부를 사랑하지. 그이의 표정과 일거수일투족을 통틀어 모두 사랑해. 그 정도면 됐어? 그런데 도련님이 왜 그토록 좋아지게 됐을까요? 지금 놀리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너무해. 나는 진심이란 말이야. 아가씨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난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놀리다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가씨. 아가씨는 그분이 잘생기고 젊고 명랑하고 부자인데다가 아가씨를 사랑하니까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마지막 이유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 없이도 아가씨는 그분을 사랑하실 테고 그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처음 4가지 매력이 없었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지, 그렇고 말고 다만 가엽게 여길 뿐이겠지. 그이가 못생긴 촌뜨기였다면 난 싫어했을 거야. 그러나 세상에는 그분 외에도 잘생기고 돈 많은 젊은이가 많아요. 어쩌면 그분보다 더 잘생기고 더 부자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어째서 그런 분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 하더라도 만날 길이 없잖아. 에드거만한 남자를 아직 만나보지 못한걸?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요. 또 그분이라고 언제까지 잘생기고 젊지만은 않을 테고 죽을 때까지 부자로 있으리란 법도 없죠. 현재 그렇다는 거지. 나는 지금이 중요해. 그렇다면 할 수 없죠. 그렇게 현재가 중요하다면 에드거 도련님과 결혼하세요. 난 넬리의 허락을 받으려는 게 아니야. 나는 반드시 그이와 결혼할 거야. 그런데 넬리는 아직 내가 결정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말해주지 않았어. 잘했어요.
현재만 보고 결혼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분명 잘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가씨가 불행하다는 거죠? 서방님도 기뻐하실 테고 린턴 씨 댁에서도 반대하지 않으실 텐데요. 이 어둡고 재미없는 집에서 나가 부유하고 지체 있는 가문으로 들어가실 테고 아가씨와 에드거 도련님은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하면서 캐서린 아가씨는 한 손으로는 머리를,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어느 쪽이건 영혼이 깃든 곳에 말이야. 내 영혼과 가슴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 참으로 알 수 없는 말이군요.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비밀이야. 나를 놀리지 않는다면 말해줄게.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느낌만은 설명할 수 있어. 캐시 아가씨는 다시 제 곁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슬픈 빛을 띠었고 깍지 낀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넬리는 이상한 꿈 꾼 적 없어?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가끔 꾸지요. 나도 그래. 난 언제까지나 머릿속에 남아서 내 생각을 바꾸어 버리는 꿈을 꾼 적이 있어. 마치 물에 떨어뜨린 포도주처럼 내 속에 퍼져서 결국엔 내 마음의 색깔까지 바꿔놓지. 그런 꿈의 한 가지를 이제부터 이야기할게.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도중에 웃으면 안 돼. 알았지? 그만둬요, 아가씨. 유령이라든지 도깨비까지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끔찍하게 살고 있어요. 자, 힘을 내고 아가씨다워지세요. 저 어린 헤어턴 도련님을 봐요. 무서운 꿈 따위는 꾸지 않아요. 자면서 웃는 모습이 어쩌면 저렇게 귀여울까? 정말 그래. 그렇지만 저 애의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인간 대접을 못 받고 혼자서 욕만 퍼붓고 있으니 넬리도 기억하겠지만 그런 오빠에게도 이 애처럼 통통하고 천진난만한 시절이 있었잖아. 하여튼 내 꿈 이야기를 좀 들어봐. 그리 길지도 않아. 오늘 밤은 도저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그런 이야긴 듣고 싶지 않아요. 안 들을래요. 그 무렵 저는 꿈에 대해서 어떤 미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캐시 아가씨의 얼굴에 전에 없이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으므로 무언가 불안한 미래를 예견하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가씨는 기분이 상해서 입을 다물었지만 잠시 후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돌려서 말을 꺼냈습니다. 넬리, 난 말이야. 천국에 간다면 아주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 아가씨는 천국과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죄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불행한 법이죠. 그게 아니라니까. 난 언젠가 천국에 간 꿈을 꾸었어. 꿈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아가씨, 자러 갈래요. 그러자 아가씨는 웃으며 일어서려는 저를 못 가게 붙잡더군요. 별것 아니야. 단지 천국은 내가 갈 곳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었어. 내가 지상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엉엉 울었더니 화가 난 천사들이 나를 워더링 하이츠의 히스숲 한복판에 내던져 버렸어. 난 너무 기뻐서 울다가 잠에서 깼어. 이것이 내 비밀에 대한 설명이야.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에드거 린턴과의 결혼도 그래. 저쪽 방의 악당이 히드클리프를 저렇게 천한 인간으로 만들지만 않았더라면 에드거와의 결혼은 생각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나 지금의 히드클리프와 결혼한다는 것은 내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야. 내가 얼마나 히드클리프를 사랑하는지 그는 모를 거야.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야.
우리의 영혼이 뭘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혼과 나의 영혼은 완전히 일치해. 하지만 린턴의 영혼과는 달라. 달빛이 번갯불과 다른 것처럼. 아가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히드클리프가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는 기척이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 그가 긴 의자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나가고 있었습니다. 히드클리프는 자기와 결혼한다면 품위가 떨어질 거라는 캐시 아가씨의 말을 듣고는 다음 말은 듣지도 않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바닥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긴 의자에 누가 누워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듣다가 나가버린 것도 몰랐습니다. 흠칫 놀란 저는 쉿 하고 아가씨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 아가씨가 불안한 듯 주위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조지프가 왔어요. 히드클리프도 같이 들어오겠지요. 이미 문간에 와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침 집으로 돌아오는 조지프의 마차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어머나! 문간에서 엿듣지는 않았겠지? 헤어터는 내가 볼 테니 저녁 식사 준비나 해. 그리고 저녁 준비가 끝나면 나와 같이 먹어. 히드클리프가 우리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싶어. 못 들었겠지? 그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 모를 리가 없죠. 히드클리프가 아가씨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가씨가 에드거 도련님의 부인이 되는 순간 그는 친구도 연인도 모두 잃는 것이니까요. 히드클리프가 이별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 상상해 보셨어요? 그가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요. 왜냐하면 그가 외톨이가 되다니? 우리가 헤어지다니? 아가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갈라놓는단 말이야? 우리를 갈라놓은 사람은 비참한 운명에 놓일 거야. 넬리, 내가 살아있는 한 누구를 위해서도 나는 그를 버리지 않아. 린턴 감은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린다 해도 우린 헤어질 수 없어. 오, 아니야. 그런 대가를 치러가며 린턴 부인이 되기는 싫어. 히드클리프는 앞으로도 예전과 다름없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에드거는 적대감을 버려야 해. 적어도 그것을 참고 견뎌주어야 해. 히드클리프에 대한 나의 진심을 알면 에드거도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넬리는 나를 나 자신밖에 모르는 계집애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히드클리프와 결혼하면 둘 다 거지가 되고 마는 거야. 안 그래? 그렇지만 린턴과 결혼하면 히드클리프를 천대하는 오빠에게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아니, 남편의 돈으로 말인가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이 무걸 호의는 아닐걸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못 되지만 그것은 아가씨가 린턴 씨와 결혼하려는 이유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하고 아가씨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야. 다른 이유는 일시적으로 내 기분을 만족시킬 뿐이야. 그 점은 에드거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나 방금 말한 그 이유는 에드거나 나의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야.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 자기를 넘어선 자기 자신이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나라는 존재가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겠어?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커다란 슬픔은 바로 히드클리프의 슬픔이기도 해. 처음부터 나는 우리 둘의 불행을 조용히 지켜보며 뼈저리게 느껴왔어.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보람은 바로 히드클리프야.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그만 살아남는다면 나는 계속 존재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우주 전체가 모두 차갑게 변하고 말 것이고 나는 이 우주와는 상관도 없고 그 일부도 아니라는 기분이 들 거야. 윈턴에 대한 나의 사랑은 숲의 나뭇잎 같은 것이지. 겨울이 오면 그 모습이 변하듯이 세월이 흐르면 자연이 변하게 되리라는 걸 나도 알아. 하지만 히드클리프에 대한 사랑은 땅속의 천년 묵은 바위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기쁨의 근원이야. 넬리, 내가 곧 히드클리프야. 그 사람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진다는 얘기는 2번 다시 하지 말아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가씨는 거기서 말을 멈추고 저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획 밀어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참고 들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가씨의 그 대먹지 않는 소리 중에 알아들은 것이 있다면 아가씨는 결혼으로 짊어져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악랄하고 절조 없는 여자라는 것뿐이에요. 이젠 더 이상 제게 비밀을 털어놓지 마세요. 지켜준다는 약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넬리, 지켜줄 거지? 아니, 약속 못하겠어요. 아가씨는 더 조르려고 했지만 조지프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의 대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제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헤어턴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자 조지프와 저는 힌들리 서방님의 저녁상을 누가 갖다 줄 것인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힌들리 서방님 혼자 있는 곳에 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식이 싸늘하게 식을 때까지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서방님이 시장한 나머지 가져오라고 할 때까지 내버려 두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도록 그 녀석은 아직 밭에서 돌아오지 않았군. 뭘 꿈을 대고 있는 거야? 몹쓸 녀석 같으니라고. 조지프는 주위를 둘러보며 히드클리프를 찾았습니다. 내가 불러올게요. 아마 헛간에 있을 거예요. 저는 밖으로 나가 히드클리프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되돌아온 저는 아가씨에게 아까 그녀가 한 말을 분명 히드클리프가 다 들었을 것이라고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히드클리프에 대한 오빠의 처사에 대해 불평했을 때 히드클리프가 슬며시 일어나서 나가더라는 것도 말해주었지요. 그랬더니 아가씨는 놀라 벌떡 일어서며 헤어턴을 의자에 팽개치고는 직접 그를 찾으러 뛰어나갔습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놀라는지 또 자기의 말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입니다. 아가씨가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조지프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들이 자기의 긴 축복기도가 싫어서 피한 것이라고 억측하면서 나쁜 짓만 골라 하는 못된 것들이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의례하던 15분가량의 식전 기도에다 2 사람을 위한 특별 기도까지 덧붙이려던 판이었는데 마침 뛰어들어온 아가씨가 조지프에게 빨리 큰 길 쪽으로 가보라고 조르는 바람에 중단되었습니다. 히드클리프에게 꼭 할 말이 있어. 잠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단 말이야. 대문도 열려있고 양 우리 끝까지 가서 목이 터져라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어. 아주 먼 곳으로 가버렸나 봐. 조지프는 처음엔 싫다고 말했지만 아가씨가 워낙 불안해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투덜거리며 모자를 쓰고 나갔습니다. 그동안 아가씨는 부엌을 서성거리며 행설수설 말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넬리, 내가 뭐라고 말했었지? 잊어버렸어. 오늘 낮부터 내가 짜증을 부려서
히드클리프는 화가 나 있었어. 이봐, 내가 그를 슬프게 할 만한 무슨 말을 했었지? 말해봐. 꼭 돌아와야 할 텐데.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뭘 그리 걱정하세요. 하고 저는 큰 소리 쳤지만 사실 저 역시 마음속으로는 무척 불안했습니다. 히드클리프는 벌판으로 산책을 나갔거나 우리와 말하기조차 싫어서 건초장 움막에 들어누워 있거나 할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 숨어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낼 테니 두고 봐요. 저는 밖으로 나가 히드클리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지프 역시 헛걸음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놈이 대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아가씨의 망아지가 보리를 2일랑이나 짓밟고 목장 쪽으로 달아났단 말이야. 내일이면 주인 양반이 난리를 치시겠군. 그런 쓸데없는 건달을 당장 쫓아내지 않고 집에 두시다니 대단하시지. 대단하고 말고 당장 아시게 될 텐데 가만두지 않을걸. 히드클리프를 찾았어? 내가 시킨 대로 찾으러 갔었냐고. 아가씨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 놈을 찾기보다는 아가씨 조랑말이나 찾는 게 나을 거요. 하지만 이 밤중에 말이고 사람이고 보이지가 않아. 게다가 히드클리프는 내 휘파람 소리 정도로 돌아올 위인이 아니오. 아가씨가 부른다면 몰라도. 무척이나 어두운 밤이었어요. 시커먼 구름으로 보아 금방이라도 천둥이 칠 것 같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틀림없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것이었으므로 저는 모두 앉아서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몹시 불안해하면서 줄곧 현관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길 가까운 담 옆에 붙어서서 천둥이 치고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히드클리프를 부르다가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절한 울음이었지요. 밤이 깊었지만 우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폭풍우는 무서운 기세로 워더링 하이츠의 언덕으로 불어닥쳤습니다. 천둥이 치고 바람도 점점 거세졌습니다. 집 모퉁이의 나무가 번개에 맞아 쪼개지는 바람에 큰 가지가 지붕 위로 떨어지면서 굴뚝 한쪽을 무너뜨려 자갈이며 검댕이가 부엌 아궁이 속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벼락이 떨어진 줄만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조지프는 털썩 무릎을 꿇고 노아와 롯을 기억해 주시어 그 옛날처럼 사악한 자는 벌을 주시더라도 의로운 자는 구원해 주십사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로서도 그것은 하느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경우 요나는 힌들리 서방님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방문 손잡이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안에서 또렷하게 대꾸가 들려왔지만 여느 때와 같이 무서운 소리여서 조지프는 더욱더 요란스럽게 자기와 같은 의인과 주인과 같은 죄인을 확실히 구별해 달라고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폭풍우는 20분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캐시 아가씨는 모자도 숄도 걸치지 않은 채 고집스레 밖에서 버티고 서 있었던 터라 머리고 옷이고 모두 흠뻑 젖었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더니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의자 깊숙이 기대앉아 등받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설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2시 30분이에요. 이제 그만 주무세요. 더 이상 기다려봤자 소용없어요.
그는 아마도 기머튼에서 잘 거예요. 이렇게 늦게까지 우리가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겠지요. 힌들리 서방님이 문을 열까봐 오지 않는 걸지도 모르고요. 아니, 기머튼에는 가지 않았을 거야. 하고 조지프가 말했습니다. 늪에 빠져버렸을 거야. 하느님의 심판이 분명해. 아가씨도 조용해요. 다음은 아가씨 차례일 거요.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되리라 하셨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야. 그러고는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일일이 그 장과 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집센 아가씨를 달래 젖은 옷을 벗으라고 했지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으므로 조지프와 아가씨를 남겨둔 채 어린 헤어턴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기는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성경을 읽던 조지프가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저도 어느새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보통 때보다 좀 늦게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빛 속에서 아가씨가 아직도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실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닫지 않은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힌들리 서방님은 진즉 일어나 부엌 난로가에 서 있었는데 헬쓱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캐시, 어디 아프냐? 꼭 물에 빠진 강아지처럼 처량해 보이는구나. 제가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서방님이 아가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비를 맞아서 추운 것뿐이에요. 아가씨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큰일이에요. 어쩌녁에 소나기를 흠뻑 맞은 채 그대로 앉아 밤을 샜지 뭐예요. 아무리 제가 뭐라고 해도 꼼짝도 안 했어요. 저는 서방님이 술이 어느 정도 깬 것을 알고 말했습니다. 힌들리 서방님은 놀라서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밤을 새웠다고? 무슨 일로 안 자고 있었지? 설마 천둥이 무서워서 그랬던 건 아니겠고. 아가씨와 저는 히드클리프가 집을 나간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씨가 무슨 이유로 자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아가씨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싱그럽고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정원에서 상큼한 향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캐서린 아가씨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넬리, 문을 닫아줘.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러고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꺼져가는 불 앞으로 다가와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방님이 그런 아가씨의 손목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열이 있구나. 그래서 잠을 못 잤나 보군. 젠장. 더 이상은 집안에 환자가 생겨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도대체 왜 비를 맞고 쏘다닌 거냐? 아가씨와 제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기회를 엿보던 조지프가 얄밉게 혀를 놀렸습니다. 사내들 꽁무니를 쫓아다니느라 그런 거지. 날이 제가 날이라면 귀한 집 아이건 천한 집 아이건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나리께서 집을 비우시는 날이면 린턴인가 뭔가 하는 도둑고양이가 몰래 이 집에 오곤 한다니까요. 넬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엌에 앉아서 망을 보고 있다가 나리께서 이쪽 문으로 들어오시면 린턴 녀석을 저쪽 문으로 내보낸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고귀하신 아가씨께선 미래를 즐기러 나갑니다요. 밤 12시가 지나도록 더럽고 몹쓸 집시 녀석 히드클리프와 들판을 쏘다니니 참 훌륭한 행실이지요.
내가 못 본 줄 알겠지만 천만의 말씀. 린턴이 왔다 가는 것도 봤지. 그리고 나리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 저 망할 놈의 넬리가 잽싸게 달려가 알리는 것도 똑똑히 봤지요. 닥쳐! 남의 말을 몰래 엿듣는 멍청아! 아가씨가 화가 나서 조지프를 야단쳤습니다. 내 앞에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마. 린턴은 어제 우연히 들른 거야. 내가 그이더러 돌아가라고 했어요, 오빠. 오빠가 술에 취해 있어서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말. 서방님이 대꾸했습니다. 넌 바보야. 린턴 일은 덮어두고 솔직히 말해봐. 넌 어젯밤 히드클리프와 같이 있었지. 그렇다고 해서 그놈을 어쩌자는 건 아니야. 아직도 난 그놈을 싫어하지만 바로 어제 그놈이 내 은인이 되었으니 목이야 비틀 수 있겠니?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당장 그놈을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 녀석이 없어지면 이번에는 너희들이 조심해야 할 거다. 내 화가 너희들에게 쏠릴 테니까. 어젯밤엔 히드클리프의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아가씨가 슬프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 그를 쫓아내겠다면 저도 같이 나가겠어요.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네요. 그가 나가버렸거든요. 아가씨는 그렇게 말하더니 슬픔을 이기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들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은 동생에게 경멸에 찬 욕설을 퍼부으면서 당장 아가씨 방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혼을 내주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억지로 아가씨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아가씨가 어찌나 슬퍼하는지 혹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아닐까 더럭 겁이 나서 저는 조지프에게 의사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과연 아가씨는 정신착란 초기였습니다. 아가씨를 진찰하고 나서 케네스 선생이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열병에 걸렸어. 그는 아가씨의 피를 뽑고 나서 우유와 미움만 먹이고 환자가 아래층으로 투신하지 않도록 잘 감시하라고 이르고는 급히 돌아갔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집들이 대개 2, 3마일씩 떨어져 있어서 의사도 언제나 바빴거든요. 저 자신도 별로 친절한 간병인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조지프나 서방님은 매우 불친절했습니다. 그래도 아가씨는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동안 린턴 댁 부인이 여러 번 찾아와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고 저희들을 꾸짖으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회복기에 접어들자 드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희들은 매우 감사해 했지만 가엾게도 부인은 자신이 베푼 친절로 인해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노부부가 함께 열병을 얻어서 며칠 간격을 두고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까요. 아가씨는 전보다 거만해지고 신경질적이 되어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불던 그날 밤 이후 히드클리프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찌나 아가씨가 저를 괴롭히는지 저는 그만 히드클리프가 나가버린 것도 모두 아가씨 때문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동안 아가씨는 저를 단순한 하녀로만 대했을 뿐 일체 저에게 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조지프 역시 저와 같은 처지였지만 아직도 아가씨를 어린아이 취급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설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이제 자기도 어른이요 이 집의 안주인이라고 생각했고 최근에는 병까지 앓았으니 극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으므로 아가씨는 누구든 자기에게 맞서서 대항하는 일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케네스 선생님의 말도 있고 또 화를 낼 때 일으키는 그 무서운 발작이 두려워서 힌들리 서방님도 아가씨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불같은 성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가씨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느낌마저 들었는데 그것은 애정 때문이 아니라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누이 동생이 린턴 집안과 인연을 맺어 자기 집안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랐으므로 자기 일에 간섭하지 않는 한 아무리 저희들을 노예처럼 짓밟아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에드거 린턴은 대개의 남자들이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사랑에 거의 혼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아가씨의 손을 잡고 기머튼 교회로 들어가던 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의 희망과는 달리 저는 캐서린 아가씨를 따라 이곳 드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헤어턴이 5살에 접어들어 막 그를 깨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아기와 헤어지는 건 슬펐지만 아가씨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간청해도 제가 안 가겠다고 버티자 아가씨는 남편과 오빠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저에게 급료를 많이 주겠다고 했고 서방님은 저보고 짐을 싸라고 명령했습니다. 안주인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이 집안에 여자가 필요 없고 헤어턴은 부목사님이 맡아서 가르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서방님께 쓸만한 사람들을 몽땅 쫓아내고 나면 파멸을 재촉할 뿐이라고 말해주고 헤어턴에게 작별을 알렸습니다. 그 후로 그 아이와 저는 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와 저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는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넬리는 무심코 벽난로 위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다. 시계바늘이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곤 깜짝 놀라더니 그녀는 1초도 더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사실 나도 그 이야기의 속편을 후일로 미루고 싶었던 참이었다. 그녀도 자러 가고 그 후 1~2시간 명상에 잠겨 있으니 머리도 무겁고 팔다리가 쑤셔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